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부법정. 공기는 이미 끝난 싸움의 뒷맛처럼 쓰고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표현주는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당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유기치사 위험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 같은 기계적인 법률 용어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심박동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 태풍 상사 식구들은 손에 땀을 쥐고 판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오미선은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법정 뒤쪽에 육중한 나무문이 끼익 마이너스 하는 쇠 긁는 소리와 함께 아주 거칠게 열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제지할 틈도 없이 낡은 휠체어 하나가 복도에 빛을 등지고 밀려 들어왔습니다. 역광 속에서 드러난 실루엣,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남자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코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투명한 산소줄이 매달려 거치게 색색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담요 아래로 드러난 앙상한 다리, 그리고 반쯤 굳어 경직된 오른손. 모두가 판사조차도 검사조차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해운업계를 호령하던 거인 표상선의 주인. 그러나 친아들에 의해 차가운 컨테이너 박스에 짐작처럼 버려졌던 그 사람 표바코였습니다. 판사가 놀라서 몸을 앞으로 숙여 안경을 고쳤었고 검사석이 술렁이며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를 가로질러 나아갈수록 방청석의 숨소리는 얇아지다 못해 끊어질 듯했습니다. 표현준의 넓은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산소호흡기 너머에서 의식이 또렷해진 아버지의 눈,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그 눈과 그대로 마주쳤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 누가 누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누가 악마이고 누가 희생자인지 이미 법정의 공기 속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은 며칠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인정 없는 야적장 구석,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쓴 붉은 컨테이너 안은 해가 중천에 떠도 밤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바닥에 고인 썩은 물 냄새, 젖은 골판지에 눅눅한 악취 쇠비린내,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나는 굳어버린 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찔렀습니다. 마른 입안에서는 헛숨만 새어나왔습니다. 표바코의 몸은 처음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각이 마비되어 팔과 다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안 그는 그냥 차가운 철판 바닥과 한 몸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죽음이 발밑까지 차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단 한 가지 생각이 아주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의 뇌리를 찔렀습니다. 차용증,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자신의 30년 세월과 지분, 숨이 붙어 있는 이상 그 종이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자신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 세상을 뒤집을지 갈라진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신경을 깨웠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까드득 손톱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밀려왔고 그 통증이 그를 깨웠습니다. 무릎이 비틀리며 몸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다시 전신의 통증을 깨워 더 많은 감각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바닥에 기어가다시피 짐승처럼 몸을 밀어 올렸고 쇠문 아래 아주 미세한 틈에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향해 아주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문에 몸을 박고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밀고 또 밀었습니다. 녹이 낀 경첩이 끼익 마이너스 비명을 지르며 아주 천천히 틈을 허용했습니다. 그 틈으로 차가운 밖의 공기가 삶의 냄새가 목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를 들이마신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 아들이 나를 죽이지 못했다고.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의료진의 짧고 다급한 지시들이 한 덩어리의 소음으로 스쳐 지나간 뒤 남은 건 삐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 소리와 인공호흡기의 기계적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표바코의 눈꺼풀이 수차례 경련하듯 떨리다가 어느 순간 아주 얕게 힘겹게 열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물 맺힌 각막 위에서 물 위를 덮는 얼음처럼 차갑게 번졌습니다. 몸은 침대에 묶여 있었지만 머릿속 안쪽에서는 시간 순서가 흐트러진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1989년에 비 내리는 부산항, 파업으로 멈춰섰던 거대한 크레인의 그림자, 구두 밑창까지 젖어 들어오던 차가운 빗물, 그리고 강진영의 따뜻한 손 등에 얹혔던 자기 손의 온기. 형님 같이 한 배 타시죠.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던 야망에 불타면서도 순수했던 젊은 날의 자신. 그리고 서류에 찍히던 붉은 인주, 선박 매매 증서, 그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 그 가격을 교묘하게 이중 계약으로 바꿔버렸던 날의 비겁한 선택.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건 그 비겁한 짓을 돕기 위해 차선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오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얇은 숨이 복부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한쪽 손이 병원 입으로 움켜쥐듯 구겨 쥐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이상하게도 컨테이너의 차가운 쇠문이 아니라 낡은 나무 명패의 까칠한 질감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명패, 그 명패 안에 숨긴 것. 머릿속에서 단어가 끝까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진통제의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이번에 완전한 침몰이 아니었습니다. 곧 다시 떠올라야 할 진실을 향한 기억의 잠수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 을지로의 낡은 태풍상사 사무실에서는 전쟁터 같은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압류 집행입니다. 길 비켜주세요.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파란 점퍼를 입은 집행인들이 구둣발로 들어와 책상, 의자, 컴퓨터, 전자계산기, 낡은 캐비닛, 심지어 구명관이 애지중지하던 오래된 난초 화분까지 빨간 딱지를 기계적으로 붙여 나갔습니다. 척척척 딱지가 붙는 소리가 사무실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손을 뻗어 막으려다가도 법원 명령이라는 차가운 한마디에 힘없이 팔을 내렸습니다. 배송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고 고마지는 분이 가득 오른 얼굴로 주먹을 쥔 채 벽만 노려봤습니다. 오미선의 손에 들려있던 통장 적립표에는 숫자 대신 붉은색 지급 정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태풍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한쪽 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벽에 걸려있다가 이미 여러 번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모서리가 다른 작은 나무 명패 하나. 태풍 상사 대표 강진영. 아버지가 처음 이 회사를 세울 때 걸었던 그 이름. 그는 빨간 딱지가 붙기 직전 그것만 조용히 떼어들었습니다. 회사를 구하기 위해 찍었던 수많은 서류와 도장 대신
아버지 이름이 음각된 그 작은 나무 조각을 생명줄처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사무실 유리문 위에 붙은 압류 통지서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연대보증 채무 이행 독촉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불에 타는 종이처럼 타올랐습니다. 3일 안에 8억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걸린 이 회사도 끝이라는 조건. 태풍은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지금의 처참한 상황을 더 잔인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을지로 골목의 노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 태풍과 미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의 세계는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미선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태풍의 옷자락을 스치듯 걷고 있었고 태풍은 한 손에 아버지의 명패를 다른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어두운 골목 무퉁이 공사 때문에 약간 기울어진 보도블록에 발이 걸리며 태풍은 크게 휘청였고 손에 들고 있던 명패가 바닥으로 튀어나가듯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패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태풍이 멈칫하며 내려다본 순간 갈라진 나무 조각 사이 그 좁은 틈새로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접힌 채 튀어나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아주 가볍게 뒤집힌 그 종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종이의 가장자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은 잉크색으로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태풍은 떨리는 손으로 몸을 낮춰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세월에 변색되어 바스락거리는 종이 위에 1989년 8월 12일 날짜와 함께 적힌 금액금 4천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충격적인 한 줄. 담보표상선 주식회사 지분 30%. 태풍의 숨이 크게 들이켜졌습니다. 방금까지도 자신을 옥죄던 빚의 증표로만 생각했던 단어가 한순간에 표상선의 지분과 지배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상징으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하단에는 표박호 사장의 인감도장이 붉고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 강진영의 서명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술 한 잔을 득이서 오셔서 하셨던 태풍아, 돈보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서류는 남겨야 한다. 는 말이 역설적으로 이 가장 차가운 계약서 위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풍의 손이 아주 세게 구겨질 정도로 종이를 쥐었습니다. 자신을 오가면 연대보증 서류와 아버지의 명패에서 나온 이 차용증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전율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풍 상사 식구들은 압류 딱지가 붙지 않은 유일한 공간, 비어있는 작은 창고형 회의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책상도 없이 박스를 뒤집어 놓고 앉은 그들 가운데 놓인 건 단 두 개의 종이였습니다. 하나는 어젯밤 골목에서 기적처럼 발견한 1989년의 차용증, 다른 하나는 표현준이 태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용한 연대보증 계약서의 사본. 구명관은 안경을 여러 번 벗어 닦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숫자, 날짜, 도장의 위치, 계좌번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전설처럼 떠돌던 그 지분 얘기가. 오미선은 조용히 붉은 펜으로 화살표를 그으며 두 서류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결해 갔습니다. 1989년의 창업, 1997년 IMF의 위기, 그리고 지금의 연대보증. 표상선 지분 30%라는 건 단순한 채권일 수가 아니에요. 이건 표상선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르는 칼날이에요. 미선의 말이 종이 위에 붉은 선들을 따라 모두의 눈으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받은 첫 답은 차갑지만 명확했습니다. 이 차용증이 원본이고 진본이라면 법적으로는 강태풍 씨가 표상선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다만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피를 말리는 버티기 싸움이 될 겁니다. 버티기. 지금 이 회사가 버티기엔 당장 압류된 계좌 때문에 다음 달 직원 월급도 막막했습니다. 표현준이 설계한 판은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동시에 고갈시켜 말라 죽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두 장은 분명 어둠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은 주먹이나 감정이 아니라 서류와 날짜, 그리고 도장의 진위를 다투는 냉혹한 기록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단 끝자락에 위치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 옥상에서는 다른 종류의 비극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의 늪에 빠진 또 다른 피해자. 배송중의 아버지가 건물 가장자리 위태로운 난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친 바람이 그의 헐렁한 바짓단을 흔들고 수십 미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회사 정문에는 이미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계단 입구에는 험상궂은 채권 추심원들이 서류 봉투를 흔들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아내와 배송중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옥상 철문이 열리고 태풍과 배송중이 숨을 헐떡이며 함께 뛰어 올라왔습니다. 태풍은 멈추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말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설득이나 위로는 사치였습니다. 사장님, 내가 회사를 망쳤습니다. 배송중이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풍은 난간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향해 손을 뻗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아직 끝 아닙니다. 제가 방법 찾았습니다. 서로 다른 입에서 짧게 튀어나온 그 두 문장이 난간 위에서 흔들리던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태풍의 손이 아버지의 팔을 낚아채고 배송중의 손이 허리를 감싸 끌어내렸습니다.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건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당장 모든 걸 끝내고 싶었던 절망의 마음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말로 위로를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태풍은 옥상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배송중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개발한 감시카메라 부품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라는 설명서 문구. 그 순간 태풍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와 그 기술을 둘러싼 표상선의 빚재고리.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기술을 노리고 덫을 놓은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간 뒤 배송중이 챙겨온 서류 더미 위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의 대부업체 명단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설립된 지 몇 달도 안 된 페이퍼 컴퍼니들이 비슷한 주소와 비슷한 대표 이름으로 줄줄이 등장하며 채권을 양도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곧바로 법인 등기부와 주소지를 대조했고 구명관은 전화를 돌려 업계 뒷소문을 긁어모았습니다. 밤샘 작업 끝에 대부분의 화살표 끝에는 단 한 곳이 찍혔습니다. 표상선. 그리고 그 거대한 간판 뒤편에 서 있는 그림자, 표현준. 태풍은 배송중 아버지가 개발한 음성 인식 감시 카메라의 특허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CCTV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아니라 소리에 반응해 카메라가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독보적인 알고리즘 구조. 공장에서 나오는 고함, 기계파 여름, 충돌음을 따라가는 카메라. 이 기술이 일부러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의 헐값으로 넘어가면
표상선은 특허와 장비, 브랜드 가치까지 통째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태풍은 종이를 넘기며 머릿속에서 또 다른 소름 끼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표현준이 이 기술을 손에 넣고 동시에 내 차용증에서 지분까지 없애면 표상선은 기술 혁신과 지분 방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서류 더미 사이에서 배신과 착취가 정교하게 설계된 기업 사냥의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빗독촉이 아니라 완벽하게 기획된 기술 탈취 작전이었습니다. 배송중 아버지의 회사는 이미 벼랑 끝, 아니 벼랑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채권자는 당장 8억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고 회사의 현금 자산은 거의 바닥, 유일한 희망인 특허권은 가치 평가도 받지 못한 채종이 안에만 존재했습니다. 구명관은 태풍에게 연대 보증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다시 한번 아주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한 회사가 쓰러지면 보증선 회사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예요. 태풍 상사를 겨우 다시 세운 지금 거기에 스스로 또 한 번 올가미를 씌우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태풍은 끝까지 회의실 상황판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송 중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버지 강진영이 생전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을 떠올렸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믿어 배신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버리지 못했던 그 미련한 태도. 태풍은 조용히 펜을 내려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 우리가 같이 안 꺼지게 해보자. 아버지가 남긴 명패가 부서져서 나한테 길을 알려줬잖아. 계약서에 찍힌 도장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울림은 두 회사의 운명에 동시에 퍼졌습니다. 그 도장이 표현준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극한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덫인 줄 알면서도 그 덫을 부수기 위해 발을 집어넣는 선택. 그것이 강태풍의 방식이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고 며칠 뒤 태풍 상사의 새 간판이 채 걸리기도 전에 사무실 건물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짙은 부산 사투리가 섞인 낮은 목소리, 낡은 가죽 점퍼, 전화를 받으며 입으로는 웃다가도 눈빛은 전혀 웃지 않는 남자, 류희규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부산 밀수 사건에서 스쳐 지나갔던 뒷골목의 해결사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주먹 대신 계산기와 계약 조건을 들고 왔습니다. 표바코가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 5억, 연체된 살인적인 이자,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표바코가 아닌 누구에게서 받아낼 것인지라는 현실적인 문제. 류희규가 탁자 위에 던진 노트에는 오래된 채권 관계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표성선과 표바코의 이름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아주 진하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류희규가 껌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표 사장이 내 돈 못 갚고 사라졌다 아이가. 그럼 그 회사 자식이든 숨겨둔 지분이든 뭐든 하나는 내놔야 되는 거 아이가. 내 돈은 귀신도 못 떼먹는다.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면서도 동시에 태풍에게는 이상한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태풍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복사한 차용증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지분 30%를 가져올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 회장을 찾으면 그 돈 해결될 겁니다. 류희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은 돈 냄새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맡습니다. 지분은 곧돈이고 경영권은 더 큰 돈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묘하고 위험한 합의가 형성됐습니다. 표바코를 찾고 지분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류희규는 자기 몫을 챙긴다. 적의 적은 동지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인천공단 외곽의 거대한 야적장.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미로처럼 혹은 거대한 묘비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류희규 쪽 부하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무전기로 번호를 불렀습니다. 7번 야적장 이상 없음. 쥐새끼 한 마리 없음. 11번 야적장 컨테이너 내부 확인 완료. 꽝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굳게 닫힌 컨테이너 문을 쇠지렛대로 억지로 여닫는 끼기깅 마이너스 쾅 하는 금속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반복됐습니다. 태풍은 그 소리를 들으며 표현준의 머릿속에 있었을 공포와 잔혹한 계산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를 숨기고 차용증을 지우고 태풍을 연대보증 덫에 넣기 위해 그가 어떤 경로를 따라 아버지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한참을 돌던 끝에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9번 야적장. 여기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람 소리 같습니다. 전등이 거의 없는 가장 구석진 곳. 비를 맞아 녹이 붉게 쓸어있는 커다란 폐기용 철제 상자. 문틈 사이로 아주 얇고 거친 숨소리가 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류희규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문을 억지로 여는 순간 안쪽에 썩은 공기가 밖으로 토해지듯 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바닥에 구겨진 채 쓰러져 있는 사람 하나. 탈수와 굶주림, 타박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어물로 뒤덮인 옷. 그래도 심장과 눈은 아직 희미하게 버티고 있는 남자. 표바코였습니다. 누군가가 코를 막으며 크게 욕설을 내뱉었지만 태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을 잡아 끌어내려 컨테이너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 냄새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모든 걸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 그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1인실로 옮겨진 뒤 며칠, 표바코는 아무 말 없이 하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링거를 통해 들어가는 영양제와 진통제로 몸의 통증은 어느 정도 가려졌지만 머릿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기억과 죄책감은 어떤 강력한 약으로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이 싫어 강진영에게 손을 내밀던 비굴했던 밤, 더 큰 욕심 때문에 서류를 몰래 바꾸던 날, 차선택의 실수와 약점을 이용해 위조 차용증을 만들었던 그 비열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 뒤에는 늘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변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변명이 부메랑이 되어 아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키운 아들, 표현주는 그보다 더 극단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때 함께 버티는 대신 늙고 병든 아버지를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는 방식으로. 침대 옆에 붙어있는 심전도 모니터에 선이 일정한 파형을 그리며 B- 소리를 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서류로 돈으로 사람을 몰아붙였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주먹 대신 계약서로 총 대신 채무조항으로 남의 삶을 묶어버렸던 그날들. 자신의 이름이 찍힌 위조 차용증과 강진영의 이름이 찍힌 진짜 투자 계약서가 머릿속에서 서로 바뀌어 겹쳐졌습니다. 어느 지점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오니 이제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은 강을 건넜습니다. 컨테이너 감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검찰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방화 존속살해 미수 회사 자금횡령, 수천억대의 채권 사기, 여러 개의 굵직한 사건이 한 사람과 한 회사 주변으로 폭풍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병실을 찾아와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표바코를 불렀습니다. 한편 표상선 이사회 쪽에서는 대형 로펌 변호사를 급파해 회장님의 건강보호를 명분으로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표현준이 보낸 가족들은 집안 망신이다라며 언론 노출을 막아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한쪽 팔은 아들을 살려야 한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잡혀있고 다른 팔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법의 심판을 받아라는 요구에 잡혀있는 꼴이었습니다. 태풍은 병실 박복도 의자에 앉아 잠시 뒤 병실을 찾아갈 타이밍만 재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른 타이밍에 들어가면 감정에 휩쓸려 쫓겨날 것이고 너무 늦게 가면 이미 표박호가 아들을 위해 입을 다물기로 결정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태풍은 하루를 통째로 복도에서 보냈습니다. 의사, 간호사, 수사관, 변호사, 우는 가족들이 차례로 드나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야 할 때를 맹수처럼 기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문이 비었을 때 태풍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표박호는 이미 인기척만으로 그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가 태풍을 향했습니다. 과장된 인사도 눈물 섞인 원망의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태풍은 조용히 품에서 꺼낸 명패에서 나온 1989년의 진짜 차용증을 베개 옆 작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날짜, 금액, 51%라는 지분, 그리고 두 사람의 도장들, 그리고 그 옆에 연대보증으로 인해 태풍 상사가 압류위기에 놓였다는 법원 통지서 복사본이 포개졌습니다. 태풍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이를 누가 쥐냐에 따라 앞으로 표상선이 무너질지 아니면 주인이 바뀔지 결정됩니다. 라는 사실만 아주 단순하고 건조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밀려있는지, 배송중 아버지 회사가 기술을 뺏기기 직전 어느 수준까지 털렸는지, 표현준이 어떤 순서로 아버지를 버리고 판을 깔았는지, 모든 이야기를 분노 대신 구조로, 눈물 대신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표박호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태풍은 마지막에 단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사장님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아버지로 남을지, 경영자로 남을지 아니면 죄인으로 남을지 그걸 먼저 정하시고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부탁이자 최후의 통보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태풍이 나가고 병실이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긴 뒤 표박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부산항의 풍경이 흑백 영화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항운 노조 파업으로 모든 것이 멈춰섰던 1989년의 뜨거운 여름 선석은 텅 비어 있었고 배를 띄우지 못한 하주들의 거친 욕설이 파도보다 더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강진영은 미리 계약을 체결해둔 소형 선박 덕분에 물량을 무사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표박호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저 사람과 손을 잡으면 저 사람 등에 올라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굽히고 차용증이 아닌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분 51%라는 말에 자존심이 걸렸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고 돈이 들어오자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51%라는 숫자는 고마운 빛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목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차선택의 실수와 혼란을 틈타 투자 계약서를 단순 차용 계약서로 바꾸는 일을 묵인했습니다. 어차피 돈은 내가 영업해서 벌은 거니까. 강진영은 돈만 댔을 뿐이야. 라는 비겁한 변명을 붙이면서 그 밤의 서류 바꿔치기가 지금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컨테이너까지 끌고 가게 만든 탐욕의 씨앗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죄는 그의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폐륜을 끝까지 눈 감아주고 지나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며칠 뒤 검찰 조사실이 아닌 병실에서 조용한 서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표박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옆에서는 담당 검사가 질문을 간단히 던지고 수사관이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날짜, 금액, 이면 계약 구조, 그리고 아들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회계 부정에 개입했는지를 하나씩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방화와 컨테이너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본 흔적과 짐작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긴 진술이 끝난 뒤 별도로 준비된 종이 한 장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표상선 지분 30%가 실제로는 강태풍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확인서, 자신이 과거 위조 차용증 사건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자백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표현준의 범죄 행위를 숨기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고소장.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건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도장이 자신의 얼룩진 삶 전체에 찍는 마지막 정리 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반쯤 굳은 오른손에 온 힘을 모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꼭 표박호라는 글씨가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포기이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을 표현준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차용증과 지분 문제를 들고 움직인다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그는 곧바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다음날 조간신문 일면에는 IMF 이후에도 서민을 피폐하게 만든 연대보증, 그 제도의 억울한 희생자인 젊은 사업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표현준을 아버지의 병환과 회사의 위기를 홀로 감당하는 효자이자 비운의 경영자로 포장했습니다. 반면 태풍을 아버지의 빚을 핑계로 언제든지 회사를 팔아넘길 수 있는 기업 사냥꾼, 기회주의자로 교묘하게 묘사하는 내용도 곁들였습니다. 일부 경제지에는 표상선 경영권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모래성 소송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습니다. 태풍 상사 직원들 중 일부는 여론의 문매에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거래처 몇 곳에서는 문의 전화를 통해 정말 소송 중이냐, 거래 끊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상황을 떠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래된 차용증을 들고 나타난 태풍 쪽이 더 욕먹기 좋은 구조였습니다. 표현준은 대중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던 건 진실이 아니라 속도와 프레임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세상에 뿌려 상대를 악당으로 만드느냐의 싸움. 그는 여론몰이로 태풍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 쪽도 더는 물러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패배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는 구명관, 미선, 배송중과 함께 며칠 밤을 새우며 산더미 같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989년 부산항 파업 관련 당시 기사 스크랩, 그 시기에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투자 계약서 원본이 숨겨져 있던 액자 속 사진에 변색된 흔적, 그리고 명패 속에서 나온 결정적인 차용증, 모든 것을 1분 1초 단위의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빠진 퍼즐 조각마다 어떤 불법적인 구조가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토대로 검찰과 법원에 두꺼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상서는 태풍 상사의 지분 51%가 반영된 공동사업체였으며 위조 차용증으로 해당 사실을 숨긴 정황이 농후하다는 명확한 문장, 연대보증과 기술 탈취가 결합된 신종 기업 사냥 구조라는 분석, 그리고 음성 인식 감시 카메라 특허까지 포함된 표상선의 진짜 가치에 대한 회계 분석. 언론에는 자극적인 감정 호소를 최대한 배제한 채 오직 숫자와 구조만으로 된 팩트 인터뷰만 응했습니다. 처음엔 자극적인 기사에 밀려 관심이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이다.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다라는 인식이 기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 표상선 빌딩 앞에 검찰 수사 차량과 경찰차가 요란하게 줄지어 섰습니다. 쾅쾅쾅.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면서 잠이 덜 깬 경비들을 밀치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 실장과 회계팀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놓았습니다. 서버실에서는 회계 파일과 이메일 로그가 실시간으로 복제되었고 사장실 비밀 금고에서는 오래된 공문과 이면 각서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 시각 차선택 역시 검찰청 조사실에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날의 기억, 강진영이 원본은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말했던 장면, 그리고 표바코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눈물로 진술했습니다. 버티던 하 실장도 컨테이너 감금 지시와 표현준의 폭력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자 더는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표바코가 모든 걸 지시한 건 맞지만 최근의 컨테이너 사건과 방화는 표현준 사장이 독단적으로 더 과격하게 지시했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방화 존속살해 미수 채권 사기 회사 자금 유용 여러 개의 무거운 혐의가 표현준이라는 한 사람 위에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표현준이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렸던 견고한 방어선들은 내부자들의 진술이라는 균열로 인해 안쪽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휠체어에 앉아 증인석 앞으로 옮겨지는 표바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이미 언론 보도와 소문을 통해 어느 정도 사건의 전모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숨을 죽인 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입으로 아들의 죄를 직접 심판하는 그 잔혹하고 비극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는 절차대로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용증의 진위 여부, 지분 30%의 의미, 1989년 계약의 실체, 연대보증과 기업 사냥의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컨테이너에 가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석의 표현준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아버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바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는 휠체어 산소호흡기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욕망의 끝에서 어떤 괴물을 키워냈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나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남을 것인지의 문제로. 그는 느리지만 쇳소리 섞인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용증은 제가 위조한 것입니다. 진짜 계약서는 강태풍에게 지분이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그는 흔들리는 눈으로 아들 표현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를 그곳에 가두고 죽게 내버려둔 사람은 저기 앉아있는 내 아들 표현준입니다. 장문의 변명 대신 짧고 명확한 문장들. 그 순간 피고인석의 표현준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의자를 잡고 비틀거렸고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태풍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힘껏 쥐었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었습니다. 이 증언이 끝나면 그는 표상선 지분을 넘겨받아 두 회사를 동시에 책임져야 할지 모릅니다. 연대보증으로 걸었던 자신의 이름, 배송중 아버지 회사의 특허, 태풍상사 식구들의 생계까지 모든 것이 이 법정 안에서 한 번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아직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장면은 뚝 끊깁니다. 시청자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나 한 회사의 흥망이 아니라 빚과 배신과 책임과 선택이 마지막으로 뒤엉켜 폭발하는 거대한 비극의 피날레라는 것을, 이 증언의 대가를 각자 어떻게 처절하게 치를지 지켜보게 될 거라는 것을.